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5월 수업이 또 요약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심화 학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약 강좌에서 최소한의 이 정도 이론은 익힙시다 하고 이제 요약집. 그래서 심화 과정이 출발하는데, 여러분 이제 교재가 정상적으로 출간이 되고 하거든. 꼭 소설책 읽듯이 3번을 읽어본다. 그렇게 꼭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3번 읽어보는 것을 3회독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부를 기본서가 워낙 두꺼우니까 그 기본서 지금 막 보기에는 또 필요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꼭 봐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론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요약집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책 읽듯이 3번을 읽어보는데, 읽어보라 그러면요, 어떤 분은 안경 준비하고 책 준비하고 또 뭐 자료 준비하고 거기다가 커피 한 잔 준비하고 하면 3시간 갑니다. 3시간. 공부는 안 하고 준비하다가 세월 달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설책 읽듯이 그냥 부담 없이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읽으시면 내가 읽었는데 이런 걸 못 봤던가 이런 게 보일 겁니다. 이제 그게 실력으로 쌓입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 2번이나 읽었는데도 내가 이런 걸 못 봤을까 이런 느낌이 오겠죠. 그게 머리에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치는 날까지 꼭 3회독 3번은 읽어봅니다. 소설책 읽듯이 읽습니다. 막 종이 갖다 놓고 책 갖다 놓고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이렇게 읽는 거 아니다. 그죠? 그 정도는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목 중개사법은 특히 타 과목과 다르게 그렇게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큰 흐름이 잡힐 겁니다. 여기서 고득 좀 해야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자, 오늘 그 앞에다가 제일 앞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 읽어본다 꼭 해놓고 사인도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3번 읽었지는 스스로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업도 해가면서 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3번 읽는 동안에 이것도 읽어야 된다더라 이렇게 해서 자기 실력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콩나물 키워보셨는지요? 콩나물에 그죠? 콩을 넣고 물을 비우면 어떻게 되죠? 물이 쫙 빠집니다.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을 키우는 분이 물을 비우니까 다 빠지네. 그러면 물 넣지 말자. 그러면 콩나물 안 자랍니다. 그때부터. 근데 계속 비우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조금씩 콩나물은 자라잖아. 그죠? 그렇게 하듯이 들어가면 쫙 빠집니다. 빠지는 걸 3번을 읽으면서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꼭 3회독 해볼 것. 제일 앞에 적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적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험 칠 때까지 적으십시오. 지금 제일 앞에 페이지에다가 3회독 해놓고 밑에다가 사인 딱 해놓고 갈로 딱 열어놓고 언제 3번이 끝나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꼭 3번 읽어볼 것. 자, 그런 심화 과정이 출발을 했고 늦게 오신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최소한의 이 이론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또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제 막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했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것까지는 기억합니다. 그런 시간이 출발을 합니다. 자, 교재 첫 단원이 총칙 찾았었는지요? 1번 재정 목적과 법의 성격하고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 1. 내려오면 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 출발을 합니다. 그게 제1조입니다. 자, 우리 법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아주 독특한 단원입니다. 이 목적이 시험이 1회 시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32회 시험이 끝났고 33회를 준비하는 분들인데 이게 1조가 출제되기를 21회 때까지 12번이 출제가 됩니다. 21회 때까지 12번 나왔습니다. 그 말은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니까 아예 매년 나옵니다. 하고 강조했던 단원이 제1조인데 어떤 일인지 21회부터 32회 작년까지 10년 동안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또 중간에 법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도 물어야 되는데 이게 10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항상 수업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수업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하고 원래 나올 수 있습니다는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 32회도 그렇게 수업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32회 시험에 보니까 안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33회가 여러분들이 중요한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지. 그 아직까지 그죠?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12번이나 출제됐던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에 대해서는 12번이 출제가 됐으니까 분석이 다 돼 있겠죠. 그래서 1조는 항상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갑니다. 공인중개사 일단 동그라미,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에 동그라미 합니다. 동그라미 왜 하는 줄 아시죠? 이 페이지를 탁 펴면 동그라미 한 단어가 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전문성 제고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업의 동그라미, 그리고 육성하여 하니까 육성의 동그라미 하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까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두 몇 개 했을까요? 5개입니다. 왜 5개를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오지선다형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5가지로 자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건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동그라미 한 것 5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 시작하는데 이를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틀리겠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위에다가 적습니다. 공신력 제고하면 X예요. 출제한 바 있어요. 공신력도 제고돼야 되지만 전문성이 제고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역시 위에다가 중개 업무 한 글자 더 붙여놓고 X 표시하셔야 됩니다. 웬만큼 강조해가지고 중개업, 중개 업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개업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왼쪽 공간에다가 적습니다. 지도 육성 X 표시하셔야 됩니다. 출제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육성하여 그랬지 지도 육성하면 틀린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이니까 국민경제를 동그라미 하시고 역시 옆에다가 밑에 있지만 한번 적습니다. 빈 공간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적어놓고 X 표시하실 것. 자, 이렇게 해서 12번을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목적은 5가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대충 설렁설렁 공부하면 뭐 중개업이나 중개업무나 국민경제 이바지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나 뭐 그놈이 그놈 막 이렇게 따라가면 점수하고는 날쌔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딱 잡으시고 밑에 주의 적어놨죠. 자, 이게 옛날에 출제했던 형식들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보여주는데 공신력 제고 X라고 필기도 한번 했죠. X. 그리고 중개 업무에 들어가면 틀려요. 중개업을 했고 여기는 육성만 적었지만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도 출제했습니다. 하단에 지도도 보이죠. 그죠? X.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5가지를 지금 이 시간에 익히셔야 됩니다. 자, 체크를 했고 설명도 다 됐으니까 또 지금까지도 수업을 많이 했으니까 자료 보지 마시고 주목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수업은 대충 그냥 줄만 긋고 동그라미 하는 시절이 지났습니다. 익히셔야 되니까 첫째 뭐 기억합니까? 공인중개사. 두 번째 전문성의 제고입니다. 세 번째 중개업. 네 번째 육성합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5가지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체크해놓고 원래 시험에서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딱 기다리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수동적으로 가르치니까 따라오는 게 아니고 한번 나와봐라 하고 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어떻게 틀리게 할 수 있느냐를 체크 딱 해놓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1조 마무리합니다. 설사 원래 33회 시험에서 1조가 출제가 안 됐다 하더라도 명석이 이 법을 배운 분이 1조를 모르고 2조부터 공부한다는 것도 모양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1조는 시험의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자존심을 걸고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꼭 넣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목적에 관련되는 지금 내용들을 연습을 시키는 걸 들어갈 건데 그때 모의고사에서 목적에 관한 내용이 틀리시는 분은 자기 애가 왜 공부 못하는지도 한번 구분하셔야 됩니다. 1조는 이렇게 강조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을 공부해 보니까 또 지금까지도 공부했지만 이 법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하단에. 그래서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죠. 뭐 차분한 성격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본인은 성격이 어때요? 이러니까 까칠합니다 이러더라고. 저보고 까칠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까칠한데 차분한 성격입니다. 까칠한 성격입니다.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도 성격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사회법적 성격이다. 또 중간에 물을 거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사회법. 그를 다른 말로는 중간법이라는데 그 뜻이 옆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공법이라는 것은 중개사법을 공부해 보셨지만 뭐를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들어본 적 있죠? 징역이나 벌금은 국가가 관리하는 내용이지 개인이 징역 보내는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공법적 성격이라고 그러고 우리 법은 대다수는 사법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법이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중간법이다. 또는 혼합법이다. 같은 말로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기본법의 성격입니다. 기본법을 일반적인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여러분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변호사법 또는 도로교통법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중개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이 법입니다. 이 법. 그래서 이 법은 기본법적 성격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특별법에 줄 딱 꺼놓고 별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민법하고 상법하고 서로 충돌을 하더라. 그러면 뭐부터 적용하는가 하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리 법이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법적 성격이다. 법을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계약법에 가면 이런 거 들으셨죠? 모든 계약은 자유롭다. 자유롭다라는 말은 형식의 자유, 반드시 문서로 안 적어도 돼요. 말로 해도 된다는 뜻이죠. 형식의 자유,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꼭 이 집을 저 사람한테만 팔아라.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 결정의 자유, 저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민법은 모두 자유롭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우리 중개사법에 따보면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벌써 민법에 대해서 벗어나잖아요.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10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것들 같이 이렇게 민법과 중개사법이 충돌이 된다고. 민법은 자유롭다는데 중개사법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 위반하면 6월의 업무 정지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을 하면 그럼 어느 걸 따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때 우리 법이 우선입니다. 민법과 상법보다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굉장히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굳이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계약은 자유의 원칙에 따르므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기를 따르므로 계약이 체결이 되면 반드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 무조건 X예요. 민법에서는 O예요. O. 민법은 자유롭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법하고 민법이 충돌하면 중개사법이 우선이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특별법적 성격이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4번, 4번 더 적어놓고 밑에다가 국내법이라고 하나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4가지가 되잖아 봐요. 네 번째 무슨 성격이라고요? 국내법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합니다. 이거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해서는 일본에 있는 아파트나 팔러 다닐까? 그러면 날 셉니다. 일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 그래서 성격이 4가지가 나타나니까 쓸데없는 게 하나 탁 들어오면서 또 성격으로 틀린 것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나, 둘, 셋, 4개로 맞춰가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긴장을 올리기 위해서. 자, 중개사법을 지금까지 배워보셨고 또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첫 번째 성격이 뭐다? 사회법적 성격이다. 다른 말로 중간법, 혼합법 그래요. 그리고 중개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법적 성격이다. 세 번째 뭐? 특별법적 성격이다. 네 번째는 국내법적 성격. 그래서 성격 4가지를 지금 익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교재 상단에 2번 용어의 정의 보이시나요? 왕별 딱 그리시고 옆에다가 크게 암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법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기본서든 요약집이든 특강자료든 앞으로 용어가 탁 들어오면 옆에다가 자동으로 암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암기를 적으신 분들은 교재를 넘기다가 암기되어 있는데 나는 암기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학습을 초, 중, 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래 하시면서 수업을 공부를 할 때는 암기하래요? 이해하래요? 지금까지 공부는 전부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암기를 하신 분은 암기한 대로 나오면 찾아갈 수 있지만 암기한 데서 조금만 벗어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는 이해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럼 변형을 하더라도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가는데 여기만 오면 독특하게 암기합니다. 여기는 이해하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면 틀린다는 걸 지금부터 수업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게 모두 몇 개?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개 제목부터 체크하고 갑시다. 1번 중개라는 정의를 암기하셔야 돼요. 중개 동그라미. 한 장 넘기셔서 넘어가면 2번 중개업 찾으셨나요? 중개업 동그라미. 제목 기억하십시다. 쭉 내려가면 중간에 3번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그리고 하단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합니까? 한 장 넘어가서 5번 소속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그리고 넘기면 6번 중개보조원까지 동그라미를 합시다. 그래서 모두 몇 개를 동그라미 했다? 6개. 뭐 6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암기해야 될 게 6개가 준비되어 있구나를 지금 전달했는데 행여 여러분들은 그죠? 이 단원이 얼마나 중요한 걸 비교하려고 민법을 처음 공부해 보면 소감이 어떨까요? 내가 민법을 수업 들었다. 그럼 첫 시간에 소감이 어떨까요? 어렵다. 이게 소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게 정상적인 소감입니다. 민법을 1시간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더라. 할만하더라. 그러면 집안에 그 우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민법은 절대 처음 듣고 재미있다, 할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거기다가 용어가 어렵습니다. 민법을 처음 배워보시면 아시죠? 선의, 악의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선의, 착하게 그런 말하고 있어서 날 세요. 모르고 하는 것은 선의, 알고서 하면 악의 이렇게 불러요. 뭐뭐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뜻이 달라요. 그게 간주한다, 본다, 추정한다 달라요. 이 내용들이.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얼마나 만만찮은 용어입니까? 이런 용어가 민법은 150여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150여 개를 어느 정도 잡혀야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법 과목은 초창기 수업할 때는 당연히 난 죽었다 하고 이렇게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걸 처음부터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수준이 딱 되고 나면 이제 그때는 민법이 편해집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문제가 돌기 때문에. 자, 민법을 첫 들어보고 어렵다는 이야기는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용어는 몇 개를 기억해야 된다? 6개를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얼마나 효자 과목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이 6개만 체크하면 수업을 따라가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6개를 암기하는 데다가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돼요 또 이게.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은 출제되니까 지금 30년 동안 시험 치면서 그 암기해야 될 거 한 개당 5번 이상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단원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할 때마다 용어는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첫 번째 용어가 뭐였죠? 중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항상 어떤 주제 밑에 중개부터 출발을 하는데 용어라는 주제 밑에 1, 2, 3, 4, 5, 6이 이렇게 나가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1, 2, 3 앞에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항상 어떤 공부를 할 때 주제 밑에 그래도 제일 중요하니까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기는 중개가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기는 두 번째 중개업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1번 중개부터 암기해야 됩니다. 자, 첫째 절에 줄 거야 되죠. 정의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자, 그 밖 동그라미 놓고 밑에다가 저당권 등 하나 적어 놓습니다. 이 그 밖의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해 시험에 낼 때 저당권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꼭 문제 묻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당권 등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를 중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볼까요?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누가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라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밖의 권리를 저당권이다 적으라 그랬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변경하는 것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이를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의라는 것은 A는 B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A, B도 되고 B 다시도 되고 B 제로도 되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그 문제는 날아갑니다.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 그 밖을 딱 빼고도 시험에 몇 번 낸다고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그게 중개 맞거든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게 맞다고 동그라미 치는 순간 그러면 그 밖에 권리는 중개가 안 된다는 표현이 되니까 X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고 반드시 글자에서 빠지면 안 된다.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가 시험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으면 여러분이 중개대상물 눈에 쫙 보여야 돼요. 지금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이에요. 그 물건에 대해서 누가 거래 당사자가 누구다? 매도인, 매수인 또는 가보를 당사자라 합니다. 당사자들이 그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그를 우리는 채권적 행위다. 채권 이런 말을 배우게 된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를 채권이라 합니다. 매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의, 그러니까 채권 말고 그 밖에 뭐가 또 있다는 말이잖아. 그죠? 대표적인 게 아까 저당권이라고 적었는데 그거를 물권이라 부른다고요. 그래서 채권적 행위와 물권적 행위의 덕실 변경을 알선해 주는 게 중개다. 이랬습니다. 자, 책에서 읽었고 제가 적었고 또 설명했고 그림으로 네 번째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인이라 그럽니다. 이 물건을 사는 사람 을이 있을 겁니다. 여기 개공사가 뭐 하고 있다?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옆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자, 중개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갑니다.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이 물건에 대하여 그런 뜻이겠고 주로 부동산이죠.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했으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 다른 말로 매도인과 매수인, 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도 되고 김갑동과 이을식이 사이에 이래도 되니까 그 말 다 하기가 복잡하니까 갑을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개공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갑을 사이에 이 물건을 뭐 한답니까?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에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덕실이 바뀌어요. 어떻게? 매수자가 대금 돈을 납부하면 이 아파트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매매잖아. 그죠?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덕실이 얻고 잃는 게 서로 바뀌는 게 덕실이 변경하는 것을 이렇게 뭐 알선해 주는 게 중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암기하고 익혔다면 그러면 이 사장님인 A가 오늘 아파트를 중개하고 왔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알아들었죠? 아파트를 하나 소개했는갑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중개라는 개념은 파는 사람의 아파트라는 물건을 포장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 집까지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게 중개가 아니고 권리를 덕실 변경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인데 그때 권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채권적 행위인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런 권리와 그 밖의 권리로서 물권적 행위를 덕실 변경한다. 지금 권리를 덕실 변경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게 중개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권리는 뭐냐? 안 되는 권리는 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교재 한 장 넘기니까 거기 표부터 문제 보시면 중개 대상인 권리라는 자료 찾았습니까? 거기 별표 딱 찍어놓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는 거죠. 왼쪽에는 중개 대상인 권리, 오른쪽에는 안 되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섞어놓고 중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아닌 걸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중개 대상되는 권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새깁시다. 소유권 중개할 수 있다. 당연하지. 여기 보면 매매 교환인데 매매를 하면 무슨 권리가 움직입니까? 소유권이 움직이잖아. 그거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일명 용익물권이라고 그러죠. 용익물권 중개할 수 있다. 그리고 저당권 된다고 일부러 적어 넣으라고까지 이야기했죠. 저당권, 유치권의 양도, 양도의 밑줄, 그리고 담보가 등기,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의 양도, 임차권, 등기된 판매권은 중개가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중개되는 권리라면 오른쪽에는 안 되는 권리. 자, 안 되는 권리 설명. 점유권은 왜 안 될까요? 점유권은 동상과 친한 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 안 하면 일단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하면 되잖아. 그죠? 점유권. 질권 왜 안 될까요? 동산하고 친한 권리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동산업자가 된다, 부동산업자가 된다. 부동산업자가 될 사람은 동산과의 권리를 친하게 하지 않습니다. 조심할 거. 유치권의 성립에 줄 거놓고 성립은 안 되는데 그 왼쪽에는 뭐라고요? 양도는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런 건 좀 조심해서 봐야 돼. 유치권을 성립하는 것은 법정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개할 수는 없어요. 성립에 대해서는. 근데 유치권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양도할 수는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성립과 양도를 의식해 보시고. 당연히 법정 지상권의 성립, 법정 저당권의 성립, 분묘기지권, 광업권, 어권, 특허권, 저작권 등은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권리를 덕실병하는데 권리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표에 대해서 바로 밑에 설명도 해줍니다.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줄 겁시다.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함으로 이제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전은 결국 유치권의 이전은 중개 대상 권리가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되는데 성립은 안 된다고 유치권이 딱 들어오면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 여기 이전인지 성립인지. 니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이것도 판례니까 그대로 새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개의 대상. 그 다음에 하단에 내려가면 큰 3번 중개 대상인 행위. 지금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반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중개가 되고 안 되고를 익히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 암기하셔야 될 것, 중개업에 대해서 암기를 합니다. 많이 강조했지만, 그죠? 이 중개업이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건드렸는데, 항상 이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갑니다. 중개업. 글자가 세 글자니까 조건이 세 가지다. 항상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중개업이란 번호 하나 따릅시다. 제일 앞에. 1. 다른 사람의 의뢰. 첫 번째 조건입니다. 1. 다른 사람의 의뢰. 2번 답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정한 보수 앞에 2번. 3번 달까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를 중개업의 요소로 암기하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를 뭐 하는 것이다? 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 암기라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출제했어요. X. X. 왜 X? 보수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여러분 이 수업을 듣고 그 문제를 보니까 보수가 빠졌네가 바로 눈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게 시험장에서 보면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수가 쏙 빠져 있어도 말이 쫙 매끄럽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암기해야 된다. 그것도 몇 개? 세 가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기라는 것은, 그죠? 있는 거를 이렇게 빼도 당연히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넣어도 틀려요.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이래 나간다고요.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X잖아. 여기 사무소라는 조건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사무소 갖추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래 흘리면 그게 맞게 보인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 단어니라 지금 그러잖아, 그죠?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빠뜨려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붙여도 틀립니다. 특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이 틀리는 거 있습니다. 중개업이란 등록을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등록이라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등록을 하고 그래서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들어가면 판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건, 조건 세 가지를 익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죠? 이때 업이 되기 위한 조건도 세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업에 대해서 중간에 관련 판례, 판례 위에 2번에 있습니다. 자, 그때 2번에 보시면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그 등록은 조건이 아니니까 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조건이 3개 다 들었잖아요.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O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당연히 등록은 조건이 아니니까 3가지만 있으면 중개업에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죠? 굉장히 이런 표현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고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하면 중개업이 되니까 지금 가면 밖에 무등록업자가 있죠.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해요. 근데 그 사람 등록 안 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업자를 우리가 처벌을 하려면 그게 중개업이 된다는 전제가 되어야만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이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이 세 조건이 맞으면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려면 이거는 복잡하니까 일단은 중개업의 정의는 몇 개? 3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업이 되기 위한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이 있을 때만 업이 된다. 그래서 중개업의 요소는 모두 몇 개? 6개가 요구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업의 조건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개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이라는 6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조금 많아졌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K 주식회사에서는 실제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K 주식회사 이러니까 좀 어려우니까 번역을 해서 코롱 주식회사에서는 자기 무주택 사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임대 알선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코롱 주식회사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를 찾아야 된다고. 왜? 코롱 주식회사의 무주택 사원은 자기들 회사 직원이니까 불특정이 아니고 특정인만 대상으로 했잖아. 그죠? 이 조건이 안 맞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고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조건이 안 맞으니까 중개업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롱 주식회사는 우리 중개사법을 따를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복리후생 차원에서 아파트 임대에서 알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개업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게 나가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 틀을 잡고 있어야 그래 그건 틀렸구나 그거는 맞구나를 익혀낸다고요. 특히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아파트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우연히 한 번 들어가 무조건 안 되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잖아. 그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연히 이런 것들은 거의 막 여러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익혀야 됩니다. 주어진 조건 3가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업의 조건도 체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것도 살짝 조심할 거. 사람은 불특정 다수여야 하지만 물건은 특정 물건은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자, 특정 물건이라는 것은 개공사는 하숙집만 알선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중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건은 특정되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공장만 매매하겠다. 이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된다니까요. 사람은 불특정이어야 되지만 물건은 특정되어줘도 됩니다. 출제 안 받으시니까 동그라미 딱 찍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을 취득해서 드디어 중개업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뭐 대체적으로 아파트 이런 거 많이 거래하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이 아파트는 아파서 못하겠다. 아파서 못하겠다는 분 내가 봤어요. 왜 아픈데 이러니까 뭐 아파트 하나 소개하고 나니까 물 샌다, 뭐 도배가 떨어졌다, 뭐 하여튼 막 탈도 많고 말도 많아서 난 아파서 아파트 못 하겠어. 아팠어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공장만 전문으로 한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학원만 중개하겠다. 물건을 이렇게 특정 지어진다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하실 때 어떤 물건이 특정 지어지게 되면 이제 프로가 돼 가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아파트도 해보고 뭐 빌라도 해보고 다 해보겠죠. 근데 쭉 해보면 내 체질에 맞는 물건이 생기게 될 거예요. 어떤 우리 졸업생은 중국집만 관리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집을 하나 세를 주거나 하나 얻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만 연락하면 무조건 해결돼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프로가 돼 가는 거예요. 그게 그죠? 아, 그분은 또 제가 들었는데 되게 좀 놀랐어요. 보통 중국집 이런 거 중개를 하거나 뭐 매매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권리금이에요. 한 달에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금액이 정해지잖아. 그죠?
그럼 보통 매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장부를 보고 이게 우리 석 달치 매출 장부니까 대충 뭐 권리금은 어떻게 된다. 뭐 주로 이제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 프로인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그런 장부는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조작하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칼 그 준비해 놓은 거 보면 이 집에 매출이 얼마 되는 거 안 돼요. 칼 딱 준비해 놓은 거 보면 아, 한 달에 매출 얼마 나가겠다. 그게 말은 쉽지 그 보통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 그죠? 그 정도 돼야 이제 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중국집만 거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물건은 특정되어져도 된다는 걸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특정 다수여야 되지만 물건은 특정되어져도 된다. 그죠? 그리고 관련되는 내용 체크하시고 자, 세 번째 암기해야 될 거 제목이 뭡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제도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전달도 많이 했고 강조도 많이 했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가 지금 이걸 공부하고 계시잖아. 그죠? 이 강남대로 넓은 길에 아무나 붙들고 그죠? 공부하지 않은 분들한테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이렇게 탁 물으면 대답이 80%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렇게 말하면 틀린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자, 3번 공인중개사 줄 것이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랬지 어디 합격한 자 이런 말이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공인중개사 맞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는 조심해야 된다고요. 정의는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합격한 자를 암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아니 시험 합격한 자가 취득한 자인데 합격한 자도 공인중개사가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2차 과목이니까 이 자리에도 1차에 합격하신 분이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 합격했는 그분을 보고 우리는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준다 안 불러준다? 안 불러줘요.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이해할 필요 없이 글자 그대로 암기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취득한 자가 탁 들어오면요. 옆에다가 저절로 세 사람을 딱 잡으셔야 돼. 자, 세 사람. 거기 1번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2, 3번의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2번 적으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고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공인중개사가 모두 몇 종류다? 세 종류가 준비된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못 잡아내면 시험하고 연결 안 됩니다.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정의가 뭐죠? 지금 했잖아요.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이 어디 있죠? 자격을 취득했다는데.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2번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한 자예요. 곧 따라 나오는데 개업한 자를 우리는 주로 사장님이다 그러잖아. 그죠? 그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세 번째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직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세 사람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근데 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슨 공인중개사가 세 종류나 있는지 이것도 의아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세 명이 딱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 다른 공인중개사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익히고 있는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는 이래 들어온다고요. 이 사람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되었대요. 여러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위반하면 정지될 수 있겠죠. 운전면허증 있습니까? 면허 정지되었다 또는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뭔가 위반을 했겠지. 그죠? 자, 그때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되었대요. 그 공인중개사는 1, 2, 3번 중에 누구를 말할까요? 답은 3번이라는 걸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만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럼 1번 공인중개사 왜 정지 안 되죠?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데 정지되는 일이 없잖아 지금. 그죠? 2번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사는 정지될 일 있으면 자격 취소 들어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정지됐다면 저절로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지금 이 시간은 그대로 기억해요. 자격 정리는 누구만 받는 거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습니다. 소공사. 하나 더, 공인중개사가 뭐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가 되었대요. 뭔가 위반을 세게 했는 모양이지.
그럼 이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됐을 때 공인중개사는 1, 2, 3번 중에 누구를 말한다? 1, 2, 3번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자, 1번은 왜 취소되죠? 장롱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씩 받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빌려주다가 적발되면 바로 취소해요. 2번, 3번도 자기 좀 빌려주다가 걸리면 바로 취소되겠지.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는 공인사는 세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공이 좀 쌓여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내공이 안 쌓였다. 그러면 이거 기억해요. 자격 정지는 누구만 받는다? 소공사만. 취소는 세 사람이 다 해당한다. 일단 이렇게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 놓고 이제 단원을 따라가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 용어의 정의는 기초기 때문에 이 기초 단계에서 흔들흔들거리면 이제 단원이 해결이 안 된다고요. 지금이야 5, 6월 달이니까, 그죠?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하면, 아, 그러면 이건 이렇고 저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시험이 10월인데 9월 달쯤 돼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해드리는데, 질문하는 분이 아직도 용어가 안 돼 있어. 9월 달인데, 다음 달에 시험 치러 가는 판인데, 그때도 공인중개사와 소공사, 개공사를 구분 안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니까 답은 해주는데, 아, 알아들었을까? 이런 걱정이 막 생긴다고. 그죠? 지금 5, 6월 달에야 좀 틀려도 돼요. 지금 공부해 가는 과정인데 시험지가 한 달 전에도 용어가 안 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초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자꾸 그런 이야기 하잖아. 그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알았을까? 이 생각이 확 온다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2달쯤 지나가 됐을까? 이 생각까지도 막 와요. 됐을까까지.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다? 용어 암기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잡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암기할 것. 첫 번째 뭐? 자격을 취득한 자. 취득한 자가 모두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는데 다 다른 사람이다. 그 다음 암기할 것. 자격 정지는 소공사만 해당한다. 암기해야 된다고요. 그다음 자격 취소는 3명이 모두 다 적용된다. 그런 정도를 암기하셔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재 내용도 읽으시고. 네 번째 정의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중개업에 대해서 그렇고 이쪽 부분이 중요하다면 이제 원래 여러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의를 공부할 때마다 말이 하도 기니까 개, 공, 사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자, 개공사는 뭘까요? 하니까 첫째 줄에 줄 거면서 암기합니다.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서 등록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찍습니다. 등록한 자지 위에다가 적기를 허가받은 자 하면 틀려요. 영업 허가받은 자가 개공사 하면 틀리는 이유가 옛날에는 허가를 받았거든. 근데 지금은 허가가 아니고 뭐다? 등록한 자예요. 시험에 얼마나 자주 건드렸는지 그 밑에 있죠. 기출지문 개공사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예요. 여기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개업공사 보이시죠? 이 보이는데도 지금 이게 지문이 틀린다고. 그죠? 왜? 글자 그대로 암기하는데 등록한 자지, 등록한 공인중개사란 말이 거기 없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이걸 설설설 이해하면 다 맞게 보인다니까, 이게 지금. 그죠? 등록한 자, 딱 찍으셔야 됩니다, 암기를. 또는 등록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등록을 하면 등록증이 나와요. 그래서 개공사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X입니다. 우리끼리 이해하면 등록증 받은 자가 개공사 맞잖아.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서는 안 맞다니까 이게. 그죠? 등록증을 받았기나 안 받았기나 등록이 딱 되면 개공사예요. 또 자주 나왔던 지문,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공사 등록증 왜 받았죠? 중개업을 하려고 받았잖아요. 지금. 그죠?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얼마나 자주 출제됐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충 공부하면 절대로 못 맞추는다고. 왜? 암기했는 데서 틀리면 틀린 걸 잡아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기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고 개공사는 뭐다? 등록만 딱 되면 개공사예요. 중개업을 하기나 안 하기나. 그죠? 그래서 용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른쪽 한 장 넘기면 넘어가니까 거기 개공사의 종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종별에 동그라미를 딱 찍으시고 원래 여러분 10월 달에 본고사 시험 치러 가잖아. 그죠? 가면 중개사법을 딱 받아들면 반드시 나오는 단어 종별이 그 시험 지문에 반드시 올라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강조하는데 종별이 탁 올라오면 자료에 있다시피
세 사람의 공인중개사를 저절로 찾아야 돼요. 자, 종별이 뭐래요? 첫째, 법인인 개공사, 법인,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3번, 법 제7638호 부칙 6조 2항, 아따 말도 길다, 그죠? 다른 개공사. 그 말이 기니까 우리는 보통 부칙 6조라고 많이 부릅니다. 거기 동그라미. 여러분 본고사 좀 기출문제도 보면 부칙 6조 2항에 의한 이렇게 나와요. 그럼 7638호까지는 몰라도 시험 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자, 그러면 체크해드렸으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개공사의 종별이라는 말은 무조건 나오는데 종별하면 저절로 세 사람이 보여야 된다. 첫째 누구? 법인인 개공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세 번째, 부칙 6조인 개공사가 보여야 문제하고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묻습니다.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세 사람에 따라 이 말이에요.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된다. 종별에 따른 중개 대상물은 어떻게 된다. 그 종별이라는 말이 탁 붙으면 세 사람 이렇게 보여야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물어볼까요? 공부하신 분도 계시니까. 종별에 따라 업무 지역을 위반하면 6월의 업무 정지 사유이다. OX, X예요. 종별하면 세 사람이 보인다 그랬죠. 업무 지역을 위반하면 6월의 정지다. 틀려요. 왜? 업무 지역을 위반한 사람은 부칙 6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별하면 세 명이 보여야 그게 틀렸다는 걸 찾아낸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암기라는 단어이잖아요. 지금 이 단어는 그죠? 종별하면 세 사람 이렇게 딱 붙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졸고 있는 사람한테 쿡 찌르면서 졸고 있는 사람한테 이는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 졸다가 사 이렇게 저절로 대답하잖아. 저절로 기억하죠. 종별하면 뭐 세 사람 저절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번이라는 게 하나 더 있죠. 자, 우리는 3번을 지금 묶어놓고 종별이라고 여러분 딱 체크했을 건데 4번에 보면 박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대요. 자, 그 옆에다가 적기를 특수법인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뭐라 부른다? 특수법인 이렇게 부르는데 특수법인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절대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수, 스페셜, 꽃배기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게 좋아한다. 명품 캐사고 명품 좋아하다가 짝퉁까지도 막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특수한 스페셜 명품 짝퉁까지 들어가면 막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개사법에서 특수법인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안 중요하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인이라 그랬잖아. 그죠? 지금 중개사법도 다 모르는데 다른 법률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요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딱 1% 시험에 나와요. 0 안 나오는 건 아닌데 1%. 그럼 1% 나오면 99%는 안 나온다는 말이잖아. 무시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죠? 근데 1%가 나온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특수법인이 뭐죠? 줄 거잖아요. 지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인을 특수법인 거래요. 그래서 밑에 두 개를 소개해 주는데 1번 지역농협협동조합 내려가면 지역산림조합 이런 게 나오는데 시험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지역농협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 지역농협만 줄 딱 꺼놓고 이거를 줄여서 일명 우리는 지협 이렇게 불러요. 지협은 특수법인이다. 그거까지만 알면 돼. 거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은 옆에 읽어보니까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다. 농지에 동그라면 지역농협은 특수하게 아파트 이런 거 거래 안 해요. 뭐만 한다고요? 농지만 거래한다. 그거까지만 알아도 막 이뻐 죽겠습니다. 그 정도 벗어나서 시험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개공사의 종류가 다 나타났습니다. 주목합니다. 개공사는 뭐라 그랬죠? 개공사는 등록한 자, 종별이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근데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는 자도 하나 있어. 그걸 뭐라 부른다? 특수법인이라는 것도 있다. 특수법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만 기억한다? 지협 하나만 기억하라고요. 지역농협은 무슨 물건을 거래한다? 농지만 거래한다. 그것까지만 체크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종별을 정리하셨는데 그 박스 바로 밑에 주의 있죠. 주의 별표하시고 여러분 이 자료를 딱 보실 때 얼마나 자료가 잘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주의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를 안 하니까 주의라고 강조해 놨잖아요. 지금 그죠? 자, 주의.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다른 법에 따라서 하니까 우리 법을 적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으며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고 분사무소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죠? 지점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법인의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중개사법을 안 따르니까. 그죠? 아니면 3번 지역농협은 업무 개시 전에 독특하게 줄 것입니다. 1,000만 원의 보정을 설정한다. 그 1,000만 원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나왔으니까 법인은 중개업을 할 때 업무 보정 얼마 설정한다고 배우셨죠? 2억, 공인중개사 1억, 부칙 6조 1억. 그죠? 뭐 굳이 묻는다면 지역농협은 1,000만 그래. 그까지만 하시면 이제 더 이상 특수법인에서는 문제 나올 게 없다고. 그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설정하니까 아주 좀 독특한 놈이죠. 그죠? 그까지가 주의하면 된다. 그게 다예요. 특수법인은 그까지로 정리를 합니다. 지금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법인은 2억 가입하고 공사는 손해를 위해서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돈 1억 있어야 됩니까? 그런 소리하고 있으면 날새요. 자, 1억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로 협회 등에 가입을 하는데 보증보험료 얼마? 20만 원을 내면 1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셨죠? 네, 자동차 보험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6, 70만 원을 내면 사고 나면 책임져 준다. 이렇게 6, 70만 원을 내잖아, 지금. 그죠? 그렇듯이 2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보험료. 지금 1억에 대해서 대략 20만 원이니까 2억이면 얼마? 한 40만 원 내면 2억에 대해서 1년 동안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입을 하고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리했습니다. 자, 5번째 정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들어옵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1시간 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소공사 체크합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 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